때로 몰려가겠다는 이재명. 조폭 저리 가라네. 이재명이 10일 날 내일입니다.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자 진짜 웃기네요. 뭐 잡범 주제에 뇌물 받은 잡범, 뇌물 혐의로 지금 검찰 가서 수사받는 잡범 아닙니까? 잡범 주제에 대개 잡범들은 뭐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아 하고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해도 얼굴 가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뭐 지도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찌질하게 정치하고 있는 이른바 친명계 국회의원들을 대거 몰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길은 이재명이는 말이죠.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되겠냐. 수사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그래놓고 자기는 검찰 수사받으러 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꽹가리 치고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뭘 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아예 길잡이 앞세워서 여의도부터 저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도보 행진도 하지 그래. 양아들이 좋아하겠는데. 개딸들 사이에서 성남 지청에 모이자 뭐 이런 글들을 재명인의 마을에 올리고 야단들이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지지자들 깃발 아래로 모이세요. 총구는 밖으로 힘을 모으자. 이재명 지키는 게 대한민국 지키는 것이다. 우익들이 많이 온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많이 모여야 한다. 때로 몰려다니는 이재명, 조폭 저리 가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달계의 이 금도가 사라진 지 한참 됐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이른바 전문용어로 다이다이라고 하는 걸로 승부를 내곤 했어요. 야, 그 뭐 저 애들 괜히 저 피 흘리게 할 거 있냐? 니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자. 지는 놈 깨끗이 물러나자. 되게 이렇게 승부를 정했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뭐 그런 금도는 뭐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뒤에서 습격하고 뭐 뒤에서 칼질하고 몰려가갖고서 때로 행패 부리고 동네 양아치들만 득실득실하는 그런 건달세계가 돼버렸어요. 딱 그 꼴 아닙니까? 당당하면 홀로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면 홀로 나가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든지 뭐로도 가든지 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애초에 이재명이한테 그런 당당함을 뭐 기대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 잔뜩 데리고 최고위원들 잔뜩 데리고 더구나 지지자들 개딸들 양아들이 몰려가가지고 뭐 위세를 부리고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검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딸들의 댓글에 보면 뭐 우익들이 많이 몰려온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지 마세요. 양아치 구경할 게 없어서 그래. 이런 자들 구경하러 서초동 현장까지 갑니까? 그럴 거 없어요.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는 검찰에 맡기면 됩니다. 검찰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몰려가서 뭐 이재명이 어째라 저째라 할 거 없어요. 그거 우리 자유파 좌파 수준으로 개싸움 하듯이 전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일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하니까 가서 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우리 자유파 단체가 있다면 제 말씀을 듣고 오늘 중에라도 좀 의논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탄압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그렇습니다. 이걸 정치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좌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범의 사법 처리 문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뇌물받은 자범 하나 감옥 가는데, 뇌물받은 자범 하나 검찰 가는데 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아까운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시위를 해야 됩니까? 검찰의 사법 처리를 믿고 이재명이는 검찰에 맡기면 됩니다. 좌파들이 이걸 어떻게든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범 하나가, 뇌물받은 자범 하나가 검찰에 나가서 수사받는 모양이다. 네. 이렇게 성격 규정하고 그냥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도둑놈 잡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칼럼에서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직 사퇴를 제가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국가 존립이 걸린 저출산 대책이 정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존립이 걸린 저출산 대책, 이 대책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부위원장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 이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은 헝가리 제도, 헝가리 사례입니다. 내용을 알고 비판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비판을 하시는 게 필요해서 나경원 위원장이 검토할 만하다고 한 헝가리 사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는 40세 이하의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약속만으로 정부가 최대 4천만 원,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우리보다 조금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4천만 원은 헝가리에서는 우리나라 4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일 겁니다. 아마도. 40세 이하의 가임기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을 하면 정부가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내게 하겠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5년 이내에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5년 이내에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한 명을 낳으면. 2명을 낳으면 대출한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해 주고, 3명을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런 정책으로 이것만 한 건 아니겠죠.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취해서 합계 출산율 2011년에 1.23명이었는데 2020년 딱 10년 만에 1.56명, 1.23명에서 1.56명.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인구 추이라고 하는 건 워낙 속도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10년 만에 0.33의 출산율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도 똑같이
대출 탕감을 하는데 연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돈 풀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반론이 헝가리 내에서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헝가리 사례는 이런 겁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헝가리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과 공방이 있으면서 나경원 부위원장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결이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 헝가리 사례가 아니더라도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가 이 저출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수단의 대부분은 다 어떤 형태로든 돈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상식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가 나와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응했던 출발점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걱정은 사회적으로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국가적 어젠더, 내셔널 어젠더로 보고 대통령 어젠더로 보고 저출산 대책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작한 것은 2006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예, 노무현 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시발점이 되는 거죠. 2006년 이후 1차 기본계획에서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까지 5년 단위로 세웠어요. 15년에 걸쳐서 정부는 바뀌었지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1차, 2차, 3차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왔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지금 0.83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노무현이 만들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인구 구조상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주장들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씀대로 출산율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이 어떻게든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위원회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밀어붙였어요. 지금 2020년에 문재인 때 저출산 고령화 4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데 이 5년 동안에 1, 2, 3, 4, 5, 5년이죠. 이 5년 동안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모두 196조가 투입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 발표된 거예요. 5년 동안 거의 200조 가까운 돈을 이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폐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임명한 겁니다. 자, 돈이 안 들어가는 저출산 대책은 없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얘기는 팩트예요. 헝가리 사례를 기계적으로 바로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또 설사 헝가리 사례를 도입해서 헝가리에서 든 돈만큼 들더라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수립된 5차 저출산 계획만 놓고서도 200조 이상의 예산이 200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예산을 어디에 적재조소에 배치하고 배분할 거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적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드는 저출산 정책을 나경원이 갑자기 돈 풀어서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사실과 다른 비난은 소모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건 그거고, 저는 오늘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정무직 자리는 임명과 파면의 권한이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임면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1차 대통령한테 책임져야 됩니다. 임명권자한테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와 생각이 다르면 임명권자한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2번, 3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이 배치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뜻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생각이 적어도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서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나경원 부위원장이 계속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부위원장이 그만둬야지. 대통령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만두라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해촉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해촉 이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쪽에서는 이런 일로 사의를 표명하면 혹여나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아마 이것저것 고려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자리, 이것은 대통령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면 그 즉시 그만둬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바는 없지만 비서들이 여러 차례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했으므로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 부위원장 자리를 유지해야 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또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늘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그냥 나경원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지러운 전대 국면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하라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는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할 테니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김기현은 김기현대로, 윤상현은 윤상현대로 왜 내가 대표가 돼야 되는지 주장하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장하다 보면 왜 상대는 나보다 못한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또 없게 돼요. 이게 인신공격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자제해야 되지만 상대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의 경쟁이에요.
뭐 당권 주자들끼리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 나는 당신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러고 당원한테 호소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그러나 금도를 지키면서 치열하게 해야 끝나서 누가 대표가 되든 정말 후회 없는 경쟁을 했다. 나 흔쾌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축제 뭐 풍선 단다고 해서 축제가 됩니까?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후회 없이 뛸 때, 그럴 때 결과에 대한 승복이 흔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도가 하나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대통령 파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개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가 대통령을 파는 겁니다. 이른바 윤심팔입니다. 이건 전당대회를 당의 잔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전근대적인 전당대회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걸 갖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 프레임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다들 윤심팔이 하면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 또 그 후보들을 돕는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고, 대통령이 자기 뒤에 있다고 폼 잡는 거라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경원 위원장이 사실은 전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가적 또는 국민적 그 거대 이슈인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지금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당대회의 출마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이 시점과 겹쳐지는 바람에 마치 대통령실이 나경원 부위원장을 압박해서 전대 출마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식의 일종의 여러 가지 소설과 음모론이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분리하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비서실과 이견 차이가 노정되고 공방이 오간 이 문제하고 전당대회 출마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걸 빨리 분리하자.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퇴하는 거다. 그러면 저출산 부위원장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그야말로 누구나 다 출마 가능한 자격을 갖는 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 지금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실과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출마를 해도 문제고, 출마를 해도 대통령하고 맞짱 뜨자는 거냐라고 비난이 쏟아질 거고, 출마를 안 해도 대통령실의 압력 때문에 주저앉았다라고 또 다른 이 프레임이 덮어 씌워질 거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전당대회와 차원이 다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과 이 갈등이 노정된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오늘이라도 즉각 사의 표명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정책적 차이와 전당대회를 완전히 분리하고, 그리고 전대에 후보로 뛸 건지 말 것인지는 그때부터 원점에서 검토하라. 누가 나경원에게 출마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며 누가 주저앉히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부위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등등의 허황된 소설이나
소문이나 루머나 또는 좌파들의 프레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원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할 건가 말 건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자연인 나경원으로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수순상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금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바로 윤심, 대통령을 끌어대는 것 절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인신공격입니다. 인신공격하지 말자. 인신공격하지 말자. 선거가 다가오고 눈앞에 승부가 보이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작동해서 하다못해 저희 고성국 TV 같은 데도 좌표를 설정하고 와서 마구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후보들 간에 전대 나가서 떨어지면 탈당하고 아예 다른 당 차리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니라면, 유승민이 같은, 김무성이 같은 그런 속 검은 위선적 배신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됐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 당의 일원으로 함께 나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당의 지도자들이단 말이에요. 김기현이도 안철수도 윤상현이도 황교안이도 나경원이도 조경태도 누구 하나 이 당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들이 전당대회 날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다 라고 선관위원장, 유흥수 위원장이 선언한 그 순간 다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꽃다발 서로 갖고 두 손 번쩍 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신공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면서. 그래서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자, 인신공격하지 말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되 정치적 차이, 정치적 견해로, 정책적 견해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치열할수록 좋다. 그러나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고 상호간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후보들부터 이렇게 해야 전대 초기 국면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자유우파가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전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함께 싸운 동지를 극으로 매도하지 말라.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일본을 그 사이에 한 10여 차례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10여 년 전에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가봤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신 모시는 신사니까.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마지막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18살, 19살, 20살, 21살, 22살의 그 꽃같은 젊은 일본 청년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서 정말 개죽음을 다 시켰는데, 그때 가미가제 특공대로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군 항공모함에 비행기 채 떨어져서 죽을 그 18살, 19살, 20살, 21살짜리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마지막 유서처럼 집에다가 써놓은 편지 같은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또 한편 다른 전시장에 피로 얼룩지고 막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는 그 하얀색 군복이 이렇게 크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시의 설명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시라카와 대장이 폭탄 맞아 폭사했을 때 입었던 군복이라는 겁니다. 시라카와 대장은
중국 점령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시라카 대장을 폭탄을 던져서 한 방에 즉사시킨 사람이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라카 대장의 피 묻은 군복, 찢어지고 피 묻은 군복을 전시하면서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중국 점령군 사령관 시라카 대장이 1930 몇 년 중국의 상해 홍구 공원에서 뭘 하다가 조선인 테러리스트 윤봉길에 의해 폭사 전사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조선인 테러리스트 윤봉길에 의해.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일어를 잘 못하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그 전쟁기념관 관계자한테 항의했습니다. 통했겠습니까? 어쨌든 항의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저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제 문제 제기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한 10년 후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조선인 테러리스트 윤봉길에 의해 하는 그 부분이 조선인 독립운동가 윤봉길에 의해로 바꿔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번 제가 찾아갔는데 그때는 아예 이 시라카와의 찢어지고 피 묻은 그 군복이 전시대에서 철거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 찾았습니다. 못 봤어요. 분명히 그게 전시되어 있던 장소까지 갔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자는 겁니다.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별하자. 일본인들에게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자기들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나 시라카와 대장을 암살하고 폭살한 테러리스트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중근 의사는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윤봉길 의사야말로 전 세계를 격동시킨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볼 건가? 그것이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5년여간 문재인 좌파, 종북 좌파 세력들과 목숨 걸고 싸워왔습니다. 그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과 목숨 걸고 싸워온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들은 다 대한민국을 살린 구국의 영웅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혁명을 일으키고 태극기를 들고 그들의 폭정에 맞서 싸웠던 우리 자유우파 전사들을 극우 또라이들이라고 매도할 겁니다. 일본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고 폄하하듯이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은 광화문 세력, 아스팔트 전사들을, 우리 자유우파 전사들을 극우 또라이들이라고 매도할 거예요.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암 같은 존재들이라고 매도할 겁니다. 이거는 이념 전쟁이고 동시에 이름 전쟁입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떤 프레임으로 맞서 싸우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좌파들이 자유우파 유튜브를 국군이 뭐니라고
공격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자들의 논리에서, 그자들의 입장에서.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들이 저 고성국이를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로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북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목숨 걸고 싸워온, 함께 손잡고 싸워온 동지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제 정권 잡았다고 자유우파 유튜브들을 극우 또라이라고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원천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을 고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 출마를 예고한 극우 성향 유튜브 가운데 일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전과자 배제 룰을 도입해서 아예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전과가 있는 극우 성향 유튜브들이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론 등 중도층 공감을 받지 못할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역컨벤션 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등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좌파 세력, 이재명 좌파 세력과 종북 좌파 세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저도 8건 이상의 이 좌파들로부터의 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물론 유죄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전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기소도 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안정권 잡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전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재명이 같은 자범입니까? 이재명이처럼 뇌물 받고 도망다니던 자범이냐고요? 음주운전 했냐고요? 안정권 씨에게 지금 씌워진 법률적 혐의가 뭐든 안정권 씨의 구속은, 안정권 씨의 전과는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 세력과 투쟁하다가 얻은 전과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얻은 전과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훈장이지 어떻게 전과입니까? 그런데 이걸 극우 유튜브들 전과 있는 자들이라고 이걸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 이들이 전당대회에 나가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거라고? 2020년 총선의 실패, 황교안 당시 대표가 통안의 한이라고 했던 거 뭡니까? 실체도 없는 중도층 쫓아다니느라고 유승민이한테 수십 개 공천권 주고 안철수한테 수십 개 공천권 주는 바람에 문재인 좌파 세력과 목숨 걸고 투쟁했던 우리 자유파의 본대 60~70명에 가까운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전부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 당했는데 그것이 통안의 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유파의 본대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배제부터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도층이 어서 오세요. 자기 진영에 내부 총질하는 자들을 보고 무슨 놈의 중도가 여기를 오냐고.
선거 관리하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하겠다고. 그냥 안 죽은 의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해.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 세력과 투쟁하다가 정권을 얻었는데 그걸 정과자 배제라고 해서 원천 배제를 해? 그냥 윤봉길 의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라고. 네. 아직 후보 등록이 시점이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할지, 나경원이 과연 후보 등록을 할지, 자유파 유튜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할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 자유파 유튜브 후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례차례 초청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칼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국정 운영을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뜻하지 아니한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이태원 사고 같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상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이 위기 관리의 능력,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하고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공개 지시하고, 이러면서 이태원 이 사고로 인해서 몰려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정권의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관리를 해낸 거예요. 이런 게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또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실수, 사고,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해낼 것이냐, 어떻게 조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낼 것이냐 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 문제가 더 이상 대통령에게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뒤엉켜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제 아침에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즉각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칼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도 이것이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통령실이 관리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관리해야 될 사안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나경원 부위원장과 생각이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대통령실이 관리해야 될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어쨌든 가져가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대통령이 임명한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데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대통령한테 부담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깔끔하게 이 사안을 끊어서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뭐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표를 낸 다음에 전대 출마하냐 안 하냐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것은 정치인 나경원의 개인적인 선택이죠. 대통령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저출산 부위원장인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기조,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데 따른 국정운영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고민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면 위기관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가장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처리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이틀 만에 처리하면 가래를 써야 되고 3일째 내버려 두면은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게 위기예요. 이태원 사고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휘한 위기관리 리더십의 핵심도 스피드입니다.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정보 공개를 지시하고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위기가 관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 나경원 사태라고까지 표현한 나경원 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도 이게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 된 순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사의 표명을 빨리 해라 그런 겁니다. 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게 자꾸 이 사안이 질질질질 끌려가나. 최대한 빨리 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 빨리 끊어내야 한다. 저는 이미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위기관리를 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걸 처리를 안 하면 자꾸 이른바 나경원 사태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 군소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으면 그날로 사의 처리를 했으면 이미 더 이상 이 문제는 언론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사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경원이 대표에 출마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뭐하러 그걸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정사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대통령실이 관리해야 될 위기적 사안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럴 때 첫 번째 제1번 이거 대통령실에서 관리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올바른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첫째, 판단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거 관리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의 1, 2, 3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둘째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고, 세 번째 깔끔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 점을 이번 이른바 나경원 사태를 처리하는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제가 대통령실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 제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고, 처리 방식이 깔끔해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1, 2, 3 매뉴얼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검찰 수사 전에 언론 자정 노력을 먼저 하라. 한국일보가 김만배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간부를 해고하면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와 돈 거래를 한 뉴스룸 뉴스룸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신문 일면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해당 간부가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그 간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간부의 설명을 포함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인 간, 개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개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죠.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식이나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해당 간부가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만배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그 시점에서라도 회사에 보고했어야 됐는데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었는데 그 책무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인사규정, 취업규칙, 청렴행동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뉴스룸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6일에 또 중앙일보는 지난 12일에 각각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좋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기자 또는 간부를 해고 또는 해임 조치하고 뭐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뭐 이 조치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겨레 중앙, 한국일보 뿐만 아니라 전 신문사, KBS 등 지상파, TV조선 등 종편, 전 언론에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김만배가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사 간부나 기자들한테만 로비하고 커넥션을 구축했겠는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은 언론사, 훨씬 더 많은 기자, 언론인들이 김만배의 커넥션에 엮이지는 않았을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보도가 돼서 알려진
몇몇 언론사, 몇몇 언론사 간부 기자들 말고 다른 언론사나 기자들은 야, 이름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다 하고 이 태풍이 지나갈 것만 기다리면서 머리 쳐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언론사라면 마땅히 적어도 외부적인 사법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적으로 언론사 직원 전원에 대한 이런 내부 감찰 조사를 단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언론사 간부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로비가 또는 커넥션 구축이 지금껏 김만배가 유일했던가에 답해라. 다른 사기꾼들, 다른 기업들, 다른 조폭들은 언론사 로비나 커넥션 구축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김만배류의 사기꾼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사 기자들을 보험들어서 관리하려고 했던 수많은 기업, 조폭들의 로비와 커넥션 구축 활동이 있었다면 그 또한 각 언론사들이 자체 조사와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될 일 아니겠는가. 드러난 것이 김만배지 드러나지 않은 수십 수백의 김만배들이 더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도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단 한 군데라도 좋으니 이번 김만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언론사 자체적으로 철저한 내부 감찰과 조사를 한 결과 김만배로부터는 로비나 향응 제공을 받은 기사가 없었으나 다행히 그러나 다른 기업, 다른 사기꾼들로부터는 이런 이 향응 제공과 이 로비를 받은 정황이 확인이 돼서 뭐 누구를 어떻게 징계 처리했다. 이런 발표하는 언론사가 단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언론사들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합리적 의문입니다. 세 번째. 자, 일선 기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 현장에 나가는 저 기자, 막내 기자들이 아니에요. 뭐 사회부장급이 또는 논설위원급이 한국일보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뉴스룸의 고위 간부가. 그러면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고위 간부, 정치부장이나 사회부장이나 또는 편집국장이나 부국장이나 논설위원이나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집인이나 언론사 사주들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밑에 직원들, 기자들이 포집해가지고 온 정보 중에 언론사 사주, 오너들한테 직접 보고해야 될 정보사항들도 있고 또 이걸 기사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써도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대기업 회장 그러면 계열사 사장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가 힘들지 모르겠으나 언론사는 달라요. 거의 매일 전쟁처럼 치르는 신문 제작이고 방송 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위 간부들은 오너와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언론사의 구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당장 세 군데 언론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한겨레는 애초부터 오너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놔둡시다. 중앙일보는 오너가 있어요. 홍석현이라는 오너가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얼마 전에 무슨 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새로운 오너가 지금 한국일보의 오너로 있어요. 그 오너들은 과연 몰랐느냐 이거예요.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 또 이재명과 연관된 의혹입니다. 이게 언론사 오너들은 과연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돈 먹고 뇌물 받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도 쓰고 했는데 그걸 오너들은 과연 몰랐느냐. 오너들은 보고받은 바가 하나도 없느냐. 언론사 오너로 언론사의 소유주 언론사의 오너들이라면 당연히 재작년 2021년 대장동 의혹이 이낙연 측으로부터 제기됐을 때 야 이건 뭐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조사해봐 수사해봐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조사해봐 취재해봐 했을 거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받았을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언론사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관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레, 중앙 그리고 한국일보가 대국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언론사, 다른 기자들은 없는가? 김만배 외에 언론을 오염시킨 다른 자들은 없는가? 그 다음에 각 언론의 사주, 오너들은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전사후에 어떠한 정보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잘랐습니다라고 하는 사과문 하나 또 게시하고 다시 저희 믿어두세요. 국민들한테 과연 그게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언론들? 이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는 언론 많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법의 칼, 수사의 칼이 가기 전에 언론사의 자정 노력을 먼저 해달라.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강하게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를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